둘째야, 준호야. 우리 준호, 맞지? 어떻게 내 이름을 아세요? 나야. 누나야, 은주 누나야. 못 살아보겠니? 누나? 정말 누나야? 은주 누나야? 그래, 나야. 내가 누나야. 우리 둘째야. 누나, 누나, 우리 누나. 진짜 우리 누나네. 그래, 누나야. 내 동생 보고 싶은 내 동생. 꿈에도 잊지 못할 내 동생아. 한순간도 널 잊지 못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매일 밤 너를 생각했어.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의 어깨가 떨렸고 울음이 터져 나왔다. 누나, 나도 매일 누나를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너무 어렸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 누나가 보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았어. 괜찮아, 준호야. 이제 우리 다시 만났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절대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울며 서로를 껴안았다. 안녕하세요. 사연나 팔수 채널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원으로 간 사남매가 입양되어 헤어지면서 시작되는 눈물겨운 사연을 소개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평창의 작은 마을, 산과 논밭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사남매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배를 타던 어부였습니다. 풍랑으로 배가 침몰하여 아버지를 잃고 남긴 것은 크지 않은 농가와 어머니께서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척박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어머니의 존재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환한 웃음으로 가족을 지켰습니다. 찢어진 옷을 기워 입히면서도 이 정도면 새 옷보다 멋지지 않니? 라며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을 피웠고 단출한 밥상에 김치 하나면 우리 집은 잔치상이지. 라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새벽마다 들려오던 어머니의 노랫소리, 거친 손으로 쓰다듬어주던 따뜻한 손길은 사남매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가을에 찬바람이 불던 오후에 어머니는 논에서 일하다가 갑작스러운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며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 순간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놀란 은주와 동생들은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하며 울먹였지만 어머니는 힘없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동네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지만 의사는 고개를 젓기만 했습니다. 병원비는 고사하고 약값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어머니는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병상에 누워 아이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하나하나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이제 내가 엄마야. 동생들 잘 돌보고 서로 의지하고 잘 살아야 해. 엄마가 하늘에서도 지켜볼게.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마지막으로 막내의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은주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죽으면 안 돼요. 죽지 마세요. 제발, 우리 어떡해요. 엄마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차가운 침묵 속으로 떠나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14살의 은주는 동생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막내는 엄마 어디 갔어? 왜 안 돌아와? 라고 물었지만 은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바로 들어주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고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내가 엄마 대신 동생들을 지킬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동생들을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겨우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은주는 집안의 침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어머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작은 농가에서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막내는 어머니가 자주 쓰던 낡은 머릿수건을 품에 안고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그날 마을 이장님이 아이들을 찾아왔다. 은주야, 이렇게는 안 된다.
너희가 혼자 살기에 너무 힘들 거야. 고아원에 가면 밥도 먹고 공부도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 말이 은주의 귀에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은주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리끼리 살 수 있어요. 제가 동생들 다 돌볼 거예요. 고아원 같은 데는 안 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러나 어른들은 은주의 의사를 무시한 채 현실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한 노란색 봉고차가 집 앞에 도착했다. 은주는 그 차를 보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말로 우리가 가야 하나요? 둘째 준호는 어른들에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했다. 너희를 위해서야. 거기가 너희한테 더 나을 거야. 어른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아 끌기 시작했다. 막내 민준이는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다. 나 안 갈래. 여기 있을래. 엄마 오면 나 혼날 거야. 막내 민준이 말에 은주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엄마는 이제 못 와. 우리가 가야 해.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셋째 유나를 안고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말을 뱉어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처럼 아이들을 지키려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차에 올라타는 순간 셋째 유나는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집으로 달려갔다. 엄마 냄새나는 옷 가져가야 해. 엄마도 데려가야 돼. 어른들은 그를 붙잡아 차에 태웠고 셋째 유나는 창밖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차가 멀어지면서 어머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작은 집도 점점 시야에서 사라졌다. 은주는 뒤를 돌아보며 중얼거렸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할게요. 동생들 꼭 지킬게요. 고아원에 도착했을 때 낯선 공간과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사남매를 더 움츠러들게 했다. 은주는 막내의 손을 꼭 잡고 고아원의 긴 복도를 걸으며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다. 이곳이 우리가 살 곳이지만 나는 절대 여기에 익숙해지지 않을 거야. 우리가 다시 가족으로 돌아갈 날을 만들 거야. 그날 밤 은주는 차가운 고아원의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동생들의 얕은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막내 민준이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찾으며 흐느꼈다. 은주는 눈물을 삼키며 속삭였다. 조금만 참자.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우리가 다시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다짐은 그녀를 버티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 되었다. 새벽이면 고아원 아이들이 돌아가며 맡는 청소와 설거지가 시작되었고 밥은 매번 부족했다. 아이들끼리 작은 다툼도 잦았지만 은주는 그런 갈등 속에서도 어떻게든 동생들을 보호하려 했다. 막내 민준이는 밤마다 은주를 찾으며 울었다. 누나, 우리 언제 집에 가? 엄마는 왜? 우리를 데리러 안 와? 민준이의 질문에 은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신 꼭 안아주며 조금만 참자. 누나가 널 지킬 거야.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주는 현실의 벽을 절감했다. 고아원의 재정 상황은 열악했다. 먹을 것이 부족한 날엔 은주가 자신의 몫을 몰래 덜어 동생들에게 나눠주곤 했다. 그러나 어느 날 고아원의 원장이 은주를 불렀다. 은주야, 내 동생들을 입양하겠다는 가정들이 생겼어. 이제 내가 그들을 보내줘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그 말에 은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입양이라뇨? 우리는 가족이에요. 저희를 떼어놓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원장은 단호했다. 여기서는 모두를 돌볼 수 없어. 새로운 부모님을 찾아 새로운 미래를 위해 입양이 아이들에겐 더 나은 선택이야. 하지만 은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와 약속했단 말이에요. 제가 동생들을 잘 돌볼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제가 동생들을 돌볼 수 있게 그냥 놓아두세요. 안 돼.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이 장차 장래에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야. 그러니
너도 그런 줄 알고 너 동생을 위해서 동생들을 좋은 곳으로 보내주도록 해. 이미 결정된 거니까 그렇게 알아. 원장님의 차갑고 엄중한 말은 은주가 더 이상 그 어떤 대꾸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은주는 동생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 우리는 곧 헤어지게 될 거야.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찾으러 갈 거야. 꼭 너희들을 찾아서 우리 함께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굳게 마음 가지고 새로운 부모님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면서 기다려야 해. 둘째 준호가 말했다. 누나, 그럼 언제 다시 만나는 거야? 너희들이 좀 크고 새부모님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생활을 해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무조건 새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해. 셋째 유나가 이어서 말했다. 언니 나는 무조건 언니랑 여기 있을래. 절대 가지 않을 거야. 고아원의 한낮 밝은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지만 은주의 마음속은 어두운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고요했던 고아원의 복도는 한 가족의 이별로 인해 비통한 울음소리로 메아리쳤다. 몇몇 고아원 아이들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어 구경했지만 은주는 그들의 시선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 준호야, 유나야, 준비됐니? 원장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 말은 마치 남매들을 갈라놓는 선고처럼 들렸다. 그 순간 셋째 유나가 벌떡 일어나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은주에게 달려들었다. 언니, 나 안 가. 나 안 갈래. 유나는 두 팔로 은주의 허리를 꽉 붙잡고 마치 잡고 있는 손을 놓으면 자신이 어딘가로 사라져버릴 것처럼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그의 울음소리는 이미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고아원의 복도 끝까지 메아리쳤다. 유나야.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겨우 입을 열었다.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거기 가면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편한 집에서 잘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 눈물에 막혀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유나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더 크게 울었다. 그런 거 싫어. 난 언니랑 같이 있을 거야. 언니 없으면 안 돼. 언니 없으면 나 죽을 거야. 그의 어린 목소리는 한계를 넘어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나의 울부짖음을 듣고 있던 막내 민준이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나도 가기 싫어. 누나, 나도 형이랑 누나들랑 같이 있고 싶어. 우리 다 같이 살면 안 돼. 막내는 은주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애원했다. 그의 작은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은주는 한 손으로 셋째 유나를 안고 다른 손으로 막내 민준이를 품에 끌어안았다. 민준아 누나도 같이 있고 싶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슬픔에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그 순간 조용히 있던 둘째 준호가 은주에게 다가왔다. 준호는 얼굴은 차분해 보였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막내와 셋째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나야, 막내야, 우리가 여기 남으면 누나가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누나는 우리를 위해 너무 많이 힘들었어. 이제 우리가 누나를 도와줘야 해. 준호의 말에 셋째 유나가 고개를 돌려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럼 오빠도 언니랑 같이 있어야지. 왜 오빠는 가면서 그런 말해? 오빠도 우리랑 같이 있어. 다 같이 있으면 되잖아. 셋째 유나는 둘째 준호를 향해 울부짖으며 외쳤다. 왜 오빠는 이 언니랑 떨어질 생각을 해? 나 싫어. 오빠도 안 가. 우리 같이 있어야 해. 둘째 준호는 눈물을 삼키며 유나의 손을 잡았다. 유나야, 나도 가고 싶지 않아. 하지만 우리를 위해 이게 최선이래. 난 누나를 믿어. 누나가 우리를 다시 찾아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자.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셋째는 고개를 흔들며 다시 울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 없으면 나 못 살아. 나 안 갈 거야. 오빠, 나도 안 갈래. 그는 몸부림치며 은주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그의 울음소리는 방 안에 가득 차고도 모자라온 고아원의 공기를 짓눌렀다. 입양을 받기 위해 온 새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유나야, 우리 집에는 강아지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많단다. 누나를 떠나기는 힘들겠지만 너도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그녀는 다정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유나는 그녀를 향해 울부짖었다. 싫어.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난 언니랑 있을 거야. 언니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필요해. 나 안 간다고. 나 안 갈래. 유나는 그녀를 밀쳐내고 다시 은주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은주의 품속에서 몸을 떨며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막내도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은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소리쳤다. 누나, 나도 안 갈래. 나도 형이랑 같이 갈 거면 차라리 안 갈래. 우리 다 같이 있어야 해. 왜 다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간절함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른들은 결국 유나를 떼어내기 위해 다가왔다. 유나는 그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소리쳤다. 놓으라고. 나는 언니랑 같이 있을 거야. 나 안 가. 놓으라고. 그는 발로 차고 팔로 휘저으며 끝까지 버텼다. 은주는 그를 붙잡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유나야, 언니가 꼭 너를 다시 찾을게. 그러니까 그곳에서 잘 지내야 해. 언니가 항상 널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 그녀의 말에 유나는 더 크게 울면서 소리쳤다. 싫어. 나 안 갈래. 언니랑 같이 살고 싶어. 그는 은주의 품속에서 떨리며 눈물을 쏟아냈다. 둘째는 은주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누나, 나도 잊지 마. 나도 누나를 찾을 거야. 우리 다시 꼭 만나자.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은주를 위로하려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아이들이 차에 태워지는 순간 유나는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며 울부짖었다. 언니, 나 기다릴게. 꼭 다시 만나자. 언니 약속해. 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복도에 메아리 쳤다. 둘째 준호도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다. 누나,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누나가 약속했으니까. 차가 멀어지자 은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막내를 품에 안고 눈물 속에서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할 거야. 그 약속만큼은 꼭 지킬 거야. 그녀의 울음소리는 고아원의 정적 속에 길게 메아리 쳤다. 동생들이 떠난 뒤 은주는 점점 더 홀로 서기를 배워야 했다. 막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기로 결심했다. 학교가 끝난 후 은주는 고아원 근처의 작은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분식집 아주머니는 은주의 사정을 듣고 그녀에게 힘든 일이라도 맡기며 용돈을 조금씩 쥐어주었다. 은주는 일하는 틈틈이 동생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모았다. 입양간 동생들에게 보낼 편지와 막내에게 줄 작은 간식들을 조금씩 챙겼다. 하지만 편지는 보낼 주소가 없어 그냥 쌓여가기만 하였다. 분식집에서 일하며 은주는 점차 세상을 배우기 시작했다. 손님들의 다양한 얼굴, 아주머니의 따뜻한 격려, 그리고 스스로 벌어들인 돈이 가져다주는 작은 희망. 그런 와중에도 은주는 밤이면 침대에 누워 동생들을 떠올렸다. 준호는 그 집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유나는 울지 않았을까? 걱정은 끊이질 않았지만 은주는 그 걱정을 품에 안고 하루하루를 버텼다. 고아원 생활이 계속되면서 은주는 홀로 남은 막내 민준이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막내는 동생들과 헤어진 후 더욱 의지할 곳을 잃고 은주만을 바라보며 살았다. 어느 날 밤 막내 민준과 은주에게 물었다. 누나, 형이랑 유나 누나 보고 싶어. 지금 어디 있어? 은주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입양간 동생들의 소식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막내의 눈망울에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주고 싶었다. 그럼 잘 지내고 있어. 새 집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잘 지내고 있지. 너도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은주의 말은 막내 민주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자신도 그 말을 믿고 싶었다. 몇 일이 지났다. 원장님이 은주를 찾는 것이었다. 평소에 자주 원장님이 은주를 찾았다. 원내에서 잔잔한 소일거리를 은주에게 부탁하는 일이 잦았던 탓에 원장님이 은주를 찾는 것은 다반사한 일이었다. 그런데 은주는 이때 뭔가 큰 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왠지 원장님에게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 올랐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원장실의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원장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내일 막내를 입양 보낼 새부모님이 오실 거야. 목욕도 좀 시키고 깨끗이 해서 준비해. 은주는 눈앞에 깜깜해지면서 머리는 백지장처럼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온몸에 힘이 빠진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다. 은주는 또다시 그때를 떠올렸다. 둘째와 셋째를 떠나보내던 그때, 참혹했던 그때 당시가 떠오르면서 반항하듯 말하였다. 민준이는 저랑 함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원장님의 목소리는 냉담했다. 그럴 수는 없어. 고아원에 여러 사정도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건 모든 원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입양을 시키는 거라고. 전 어머니와 약속을 한 걸요. 동생들을 지키기로 했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절대 막내만은 보낼 수 없어요. 그럼 너도 막내랑 함께 고아원을 나가서 깡패들에게 짓밟히고 거지들과 어울려 길거리에서 동냥이나 하고 살아봐. 너가 알아서 선택해. 원장님의 말씀은 단호하였고 거침이 없었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은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은주는 울면서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막내 민주를 옆에 누워놓고 안으면서 말했습니다. 민주야, 내일 너에게 참 좋은 새부모님이 나타나실 거야. 그 새부모님을 따라가면 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장난감도 많이 가지고 놀 수 있어. 민주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누나, 나 안 가면 안 돼. 누나랑 같이 있으면 안 돼. 누나가 곧 널 찾으러 갈 거야. 그동안 넌 새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몸 아프지 않고 잘 지내야 돼. 그리고 학교에 가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해. 그래야 누나가 널 찾아갈 수 있다고 했어. 두 남매는 더 이상 말없이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둡게 끼었던 날씨가 마침내 비를 내리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조금은 거친 바람과 비가 뒤섞여 내렸습니다. 하얀 승용차 한 대가 고아원으로 들어오더니 천천히 앞들 주차장에 섰습니다. 은주는 느낌으로 저 차에 민주의 새부모님이 계실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40대 중반의 부부는 천천히 차에서 내리더니 건물을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그러자 이내 소장님께서 은주와 민주를 부른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은주는 민주를 안고 소장님께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민주를 바닥에 내려놓으려 하자 민주는 은주를 더 세차게 끌어안으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새어머니가 은주에게 다가와 은주에게 두 손을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민주야, 예쁜 우리 민주. 내가 한번 안아보자. 하시면서 민주에게서 은주를 끌어안아갔습니다. 그것이 은주와 민주와의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민주의 부모님은 온화해 보였습니다. 민주가 탄 차가 출발하자 은주는 온몸으로 사무치며 울었습니다. 엄마, 제발 동생들을 살펴봐 주세요. 제발 동생들이 아프지 않게 잘 커도록 살펴봐 주세요.
하느님, 제발 동생들을 잘 보살펴 주세요. 울면서 마음속으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은주의 입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울음소리만 나왔지만 그조차도 빗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빗소리가 은주의 울음소리이냥 통탄스럽게 들렸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은주도 고아원에서 강제로 출원되어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고아원 생활을 하고 학교를 마치면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간간히 모은 돈도 있고 해서 엄청 힘들게 독립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몇 푼 가진 돈으로 단칸방도 구하고 어찌해서 가발공장에 취직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받는 월급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직장을 찾아보려고 하던 중에 밤에 일을 할 수 있는 호프주점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가발공장에서, 밤에는 호프집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힘든 하루하루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호프집 손님으로 온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제 각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교를 복학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는 조금 작았지만 절잖은 느낌의 믿음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지원이었습니다. 김지원, 늘 어딘가 허전한 외로움이 있던 은주는 어느덧 지원에게 많은 의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주에게 지원은 늘 힘이 되어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는 고향은 시골이고 부모님도 가정 형편이 딱히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지원이를 알게 된 것은 지원이가 군대를 제대하였다고 선배들이 환영해 준다고 밥도 먹고 돌아다니다가 맥주 한잔하기 위해 은주가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호프 가게에 손님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손님과 가게의 직원으로 얼굴을 처음 대하였는데 이틀 뒤 지원이가 친구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두 번째 만남으로 낯설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손님과 가게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는 술을 잘 먹지 못하는 체질인데 친구들에게 이끌려 좀 많이 마시게 되었는데 많이 취한 지원이가 속이 좋지 않아 화장실을 가려던 중에 화장실 입구에서 토하였습니다. 이때 어쩔 수 없이 은주가 토해놓은 것을 모두 치웠고 지원이는 인사불성으로 친구들에게 이끌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밤 지원이가 은주를 찾아왔습니다. 어제 자신이 토하고 가게를 더럽게 만들어 청소하게 만들어 죄송하다고 사과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의 사과는 매우 정중하였고 예의에 바르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을 좀 과하게 마셔 이런 실수를 하였습니다. 장사하시는데 방해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자 사장님은 내가 치운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이 치운다고 고생했는데 직원에게 말하세요. 하며 은주를 가리켰습니다. 지원은 또다시 은주에게 정중히 사과하였습니다. 어제 수고스럽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술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하며 기분 좋게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지원은 수고하셨는데 사과하는 뜻으로 비싼 것은 아니더라도 일요일 점심 식사를 대접해 드릴 수 있다면 제가 마음이 좀 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에서 일하보면 간혹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일은 모두 월급 받고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건데 제가 너무 신경 쓰여요. 냄새 나는 걸 그렇게 치우게 했는데 모르채 하고 그냥 지나가기에는 제가 너무 뻔뻔해질 것 같아요. 가능하시다면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지원의 말투와 행동에서 점잖으면서도 넘치지 않는 기품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이전에 단 한 번도 은주는 알지 못하는 남자와 함께 식사를 한 적도 없었고 차 한 잔 마셔본 적도 없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그때 사장님이 한마디 말씀을 하셨다. 은주야, 내가 저기 두릅공원 밑에
한정식 식당에 가보았는데 밥값도 싸고 음식도 괜찮고 깨끗해서 좋더라. 거기서 점심 먹기에는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지원이 이어 말하였다. 그럼 이번 점심에 거기에서 하기로 하고 제가 예약을 해놓겠습니다. 사장님도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사장님은 우리 딸이 토요일에 집에 오는데 집사람과 함께 약속이 되어 있어. 너희들끼리 맛있는 음식 먹어. 난 먹은 걸로 칠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얼떨결에 은주는 지원이와 점심 식사 약속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요일 식당에서 만난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점차 알아가게 되었고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지원이는 법학과를 다니는 학생이고 일단은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를 치르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자신도 중 고등학교 학생을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자신의 공부가 뒤처지는 것도 알았습니다. 새로운 학기에 들어서서 지원이도 학교를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함께 하려는 자신이 공부하려는 시간이 너무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은주가 오빠 아르바이트는 그만두고 공부에만 전념하는 거는 어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지원은 그러고 싶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학교회비 받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운데 생활비까지 말할 수는 없어.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하였습니다. 그러자 은주가 오빠 생활비는 내가 부담을 할게. 오빠 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말이야. 은주야, 너도 밤낮으로 돈을 번다고 고생이 심한데 내가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받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야. 너의 마음은 고맙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어. 오빠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하지만 만약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오빠가 원하는 고시에 합격하기란 너무 힘들 거야. 오빠가 지금 공부에만 전념하고 고시에 합격되고 월급을 받으면 그때 갚으면 되잖아. 하하, 내가 월급으로 받는 돈의 가치와 너가 지금 힘들게 버는 돈의 가치는 너무 달라. 너가 지금 버는 돈의 가치는 너무 크서 내가 나중에 월급 받는 가치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낮아서 아마도 내가 받는 월급 모두를 너에게 줘야 그 가치가 비슷해질 거야. 오빠 아무튼 이번만큼만 내 말대로 좀 해줘. 오빠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도 알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은주야, 그래도 그럴 수는 없어. 내가 힘든 거는 내 몫이야. 내가 힘든 걸 너에게 부담 지울 수는 없어. 오빠 만약에 말이야. 이건 정말 만약인데 우리가 만약에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되었다 치면 지금 오빠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고시에 합격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데 반대로 지금 오빠의 자존심을 조금만 내려놓고 내 말대로 공부에 전념해서 고시에 합격이 된다면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그때 우리가 정말 판단을 잘했다고 하겠지. 그러자 지원이가 한숨을 쉬며 한참을 생각하다 매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은주의 말이 맞아. 이대로는 고시에 합격하기도 어렵지만 고시에 합격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미래는 너무 불투명해. 은주에게 미안하지만 그렇게 하기로 해. 이때부터 지원이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두문불출하면서 공부에 전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은주는 지원의 집을 이틀이 멀다 하고 찾아가 먹을 것을 마련해주고 청소를 해놓고 돌아갔습니다. 은주는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호프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도 짬을 내어 지원이를 돌보아야 했습니다. 피로가 누적이 되어가던 어느 날 은주는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입맛도 없고 몸도 피곤하고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조퇴를 하고 병원을 찾아 진찰을 받았습니다. 진찰을 끝낸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축하드릴 말이 있습니다. 임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찰 결과 건강 상태는 특별히 나쁜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피로와 임신이 겹쳐서 몸에 이상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 말에 은주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모두 텅 빈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어떡하나, 오빠는 공부를 해야 하고 나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돈도 없는데 아기는 어떡하지? 축복받아야 하나? 아니면 원망해야 하나? 텅 비어버린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겹쳐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심지어 지원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아기를 낳을 수도 없어. 아냐,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의 아기인데. 꼭 낳아서 잘 키워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겹쳐 종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밤 근무인 호프 가게에서 일이 끝나고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렇게 생각에 잠겨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걷다가 옆 골목 안에서 누군가 시끄럽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놓으라고 했잖아. 도와주세요. 내 가방을 가져갔어요. 도둑놈 잡아라. 60대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가 강도에게 가방을 빼앗기고 있었다. 남자는 저항했지만 강도는 그의 힘없는 손을 거칠게 밀쳐냈다. 은주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바로 결심했다. 이대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 그녀는 곧바로 강도를 쫓아가기 시작했다. 멈춰요. 그 가방을 놓으세요. 은주는 고함을 치며 전속력으로 뛰었다. 강도는 그녀가 자신을 향해서 뛰어오는 것을 보자 비웃으며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은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내가 해야 해. 마침내 은주는 강도를 좁은 골목에 몰아넣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 가방 놓으세요. 강도는 처음엔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은주를 밀쳐내려 했다. 그러나 은주는 가방의 끈을 꽉 붙들고 놓지 않았다. 절대 못 가져가요. 이건 그 사람에게 중요한 물건이에요. 강도는 급박한 마음에 은주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발로 그녀를 걷어찼다. 은주는 아픔에 몸을 웅크렸지만 결코 가방을 놓지 않았다. 누구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은주는 외쳤습니다. 강도는 더 강한 주먹으로 은주를 내려쳤습니다. 이내 은주의 얼굴은 코피와 터진 입술 사이로 피가 넘쳐 흘러나와 얼굴은 피투성이로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가방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끝까지 가방을 놓지 않고 버텼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은주의 울부짖음에 골목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강도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가방을 놓고 급하게 도망쳤습니다. 은주는 가방을 품에 안고 온몸에 힘이 다 빠진 상태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그녀의 얼굴과 팔에는 피가 흘러 넘쳤습니다. 가방을 잃어버린 중년의 남자가 급히 은주에게 와서 주변 사람들과 119의 구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진 은주는 흐릿한 정신으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녀를 둘러싸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온몸이 아팠지만 그보다 자신의 몸속에 있는 아기의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아기가 괜찮을까? 그런 걱정도 잠시 이내 은주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은주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는 모든 것이 흐릿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병실 천장의 형광등에 옅게 빛나는 불빛을 느끼며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이 아파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에 엉긴 피가 말라붙었고 팔과 다리는 무거운 납덩이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주는 침상 위에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내 아기가 괜찮을까? 괜찮아야 할 텐데. 맞아. 내가 그 가방을 지켰어. 그분께 돌려줬어. 하는 생각에 조그만 다행이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은주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히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하얀 가운을 입은 한 젊은 남자 의사와 간호사가 침대 옆으로 다가오는 것이 어슴푸레하게 보였습니다. 아주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의사에게서 왠지 모를 낯설지 않은, 왠지 모를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눈앞의 모습이 뚜렷해질수록 은주의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다. 저 얼굴, 저 눈빛. 이럴 리가 없는데. 의사는 은주의 얼굴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한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젊은 의사의 생각은 저분은 왜 나를 이렇게 보는 거지? 은주는 계속 그의 얼굴을 더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은주를 진찰하기 위해 손을 잡는 순간 은주는 그를 확실히 알아봤습니다. 둘째야. 준호야. 은주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처음엔 너무 작아서 스스로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만 점차 커지며 떨림이 섞인 외침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의사는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아세요? 나야, 누나야, 은주 누나야, 못 살아보겠니? 누나? 정말 누나야? 은주 누나야? 그래, 나야, 누나야, 우리 둘째야. 누나. 우리 누나. 진짜 우리 누나네. 그래, 누나야, 내 동생, 보고 싶은 내 동생, 꿈에도 잊지 못할 내 동생아. 그 순간 은주는 모든 아픔을 잊은 듯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자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만졌다. 떨리는 손끝이 그의 뺨에 닿자 은주는 지난 모든 고통의 세월이 한순간 모두 사라지고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준호야. 정말 내가 맞구나. 한순간도 널 잊지 못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매일 밤 너를 생각했어.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준호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어깨가 떨렸고 울음이 터져나왔다. 누나, 나도 매일 누나를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너무 어렸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 누나가 보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았어. 헤어질 때 누나가 그랬잖아. 열심히 공부하면 누나가 찾아올 거라고. 그래서 누나 만나려고 열심히 공부했어. 그런데도 누나 오지 않았잖아. 은주는 그의 뺨을 감싸며 말했다. 괜찮아, 준호야. 이제 우리 다시 만났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절대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둘은 병실 한가운데에서 오랜 시간 울며 서로를 껴안았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는 병실 밖으로 새어나갔고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발길을 멈추고 그들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다. 병원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은주와 준호는 서로의 체온과 눈물로 얼어붙었던 그 많은 세월의 시간들을 한순간에 녹이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은주와 준호는 오랜만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누나가 얼마나 자신을 찾으려 노력했는지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누나 정말 대단해. 나였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못했을 거야. 은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준호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너희들 덕분이야. 너희를 찾는 게 내 삶의 전부였어. 누나가 지금 임신 중인 거 알고 있어? 응, 알아. 그런데 그렇게 강도와 맞선 거야? 응,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러면서 은주는 지원이의 이야기를 쭉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도 자신은 의사가 되기 위해 지금 공부 중이고 병원에 실습 삼아 나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방을 강도에게 잃었다가 은주로 인해 다시 찾게 된 남자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남자는 은주의 사정을 옆에서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은주의 침대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제법 규모가 있는 회사의 중역으로 근무하는데 마침 오늘 낮에 중동에서 온 바이어와 중요한 거래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는 이 가방 들어 있습니다. 바이어는 오늘 저녁에 자신의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친구에게서 연락이 와서 저녁을 함께 먹고 간단히 술을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봉변을 당했습니다. 제 사업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와 제법 큰 돈이 이 가방에 들어 있었습니다. 만약 은주 씨가 아니었다면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큰일은 아니지만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국가적인 큰 망신을 당하고 어쩌면 계약이 파기될 뻔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어려운 점을 옆에서 모두 들었는데 당신이 승낙해 준다면 이제부터 내가 당신의 후견인이 되어 경제적인 문제는 내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내 딸처럼 여기며 돕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직 찾지 못한 두 동생들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은주는 아닙니다. 덕택에 동생을 찾게 되었어요. 이렇게 된 것만 해도 너무 큰 보상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그냥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감사에 대한 보상도 있지만 은주 씨가 충분히 보상받아 마땅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아들만 있고 딸이 없는데 은주 씨 같은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하늘이 내게 딸을 내려보내준 인연인가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도 아버지가 생긴 것이네요. 모두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지원이가 은주를 찾아 병원 문을 열어 제치며 들어왔다. 그 옆에는 둘째 준호도 함께 있었다. 지원이는 은주의 얼굴이 피멍으로 퉁퉁 부어 있고 눈과 코도 부어 피멍으로 시뻘겋게 되어 있는 얼굴을 보고 차마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울면서 말했다. 바보야, 넌 정말 바보야. 왜 아기를 가진 걸 말하지 않았어? 오빠 공부하는데 아기 이야기하면 방해될 것 같았어. 그런데 그런 임신한 몸으로 강도에게 뛰어들어가는 바보가 어디 있어? 너도 위험하지만 아기는 더 위험하잖아. 라고 울면서 말하였습니다. 바보야, 너가 아기를 가진 것을 알았더라면 널 더 이상 돈 버는 일을 시키진 않았을 거야. 내가 뭐래도 돈을 벌어 널 조금이라도 힘들지 않게 했을 거 아냐. 넌 왜 그리도 내 마음을 모르는 거야. 마침 이때 은주의 새아버지가 조용히 병실에 들어와 뒤에 서서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크게 한번 쉬고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어 말하였습니다. 내가 은주의 새아버지가 되기로 한 후견인입니다. 은주 씨는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낳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병원에 퇴원하면 두 사람이 승낙을 한다면 결혼식을 올리도록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물론 비용은 모두 내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은주에게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 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은주와 지원이는 서로 바라보았다. 지원이가 은주의 손을 꼭 잡고 먼저 말을 열었다. 은주야,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 우리 집도 그렇고 하지만 내가 은주를 너무 많이 사랑해. 나와 결혼해 줄래? 은주는 또다시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넘쳐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그래요. 결혼해요. 우리 함께 살아요. 이를 지켜보는 새아버지도 두 눈에는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 촉촉히 흘러내렸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신문 몇 부와 노트북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은주야, 너의 이야기를 신문사와 방송국에 제보했어.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될 거야. 신문과 방송에는 은주의 사진과 함께 그녀가 가방을 지키기 위해 강도와 싸웠던 용감한 이야기가 실렸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여자, 그녀의 선행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제목 아래 그녀가 평생 동생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사연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 다음 날 방송사 기자가 은주를 찾아와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였다. 은주 씨, 왜 그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쓰셨나요? 은주는 화면 속에서 담담히 대답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제가 살아오며 배운 유일한 진리입니다. 가족과의 상실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알기에 저는 다른 사람에게 그 아픔이 가지 않도록 돕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의 동생들을 찾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이는 것이 제 평생의 소원이거든요. 그 방송은 수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다. 은주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사람들은 감동했고 곳곳에서 그녀의 동생을 찾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연락이 쏟아졌다. 며칠 후 은주가 병실에서 회복 중일 때였다. 문이 조심스레 열리더니 한 예쁜 아가씨가 문간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언니, 나 유나야. 셋째 유나. 은주는 심장이 멎는 듯 그녀를 바라보다 곧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외쳤다. 유나야. 내가 정말 유나구나. 그녀는 아픈 몸을 무릅쓰고 그를 껴안았다. 유나는 언니 은주의 품에 안겨 하염없이 울었다. 언니, 나 방송 보고 바로 왔어. 내가 언니를 찾지 못한 게 정말 미안해. 은주는 그의 얼굴을 만지며 말했다. 괜찮아, 유나야. 이제 우리 다시 만났잖니? 그게 전부야. 하며 서로가 꼭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어린 시절의 귀여운 모습이 떠오르게 하는 청년이었다. 막내 민준이었다. 누나. 그는 은주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를 끌어안았다. 방송 보고 알았어. 누나가 나를 이렇게 찾고 있었는지 몰랐어. 미안해, 누나. 병실 안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둘째와 셋째, 그리고 막내는 은주의 침대 곁에 둘러앉아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가 헤어졌던 시간을 채워갔다. 은주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 거야.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됐으니 엄마도 행복하실 거야. 은주 새아버지는 병실 문 앞에서 이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은주야,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는 힘을 보여줬어. 내가 할 수 있는 한 앞으로도 너와 가족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은주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새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는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은주야, 너가 세상에 준 감동이 더 큰 기적을 만든 거야. 앞으로는 은주와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살길 바래. 내가 힘껏 도와줄게. 병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다. 은주는 동생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 건 기적이야. 이제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앞으로 함께 행복하게 살자. 하며 서로 축원의 다짐을 하였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은주의 배도 표시가 날 만큼 불러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빠 사법고시 최종 발표 날인데 그동안 1차와 2차 시험에서 합격을 하였지만 마지막 관문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 왜 아직 연락이 없을까? 아마도 떨어져서 연락을 못하나 보지.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시험을 보면 될 것을
아마 내게 미안한 마음에 연락을 못하나 보다. 이런 생각에 잠겨있던 중에 지원이가 집으로 들어왔다. 오빠, 내가 많이 기다렸잖아요. 얼른 오면 좀 좋아요. 아, 미안해. 친구들하고 선배님들이 못 가게 붙잡는 걸 겨우 빠져나왔어. 그래요. 그렇담 어쩔 수 없죠. 얼른 식사합시다. 오빠 좋아하는 조깃찌개 해 놓았어요. 은주는 지원이의 시험 발표가 무척 궁금했지만 미안해할 지원이에게 부담 주기 싫어 먼저 식사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조깃찌개보다 좀 더 맛있는 반찬 없을까? 은주가 말했습니다. 오빠,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마침 돼지고기도 있고 한데.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드릴까? 그것보다 고시 합격을 반찬으로 해먹으면 어때? 네, 뭐라고요? 그럼 혹시 합격한 거예요? 설마. 나 합격했어. 그래서 친구들이랑 선배님들이 못 가게 붙잡은 거야. 한잔하자고. 은주는 너무 감격하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며 지원이를 꼭 끌어안으며 오빠 너무 잘했어요. 오빠 축하드려요. 모두 은주 덕택이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고마워. 이내 소식을 듣고 찾아온 동생들과 새아버지도 함께 모여 축하와 감동으로 행복이 집안에 가득 넘쳤습니다. 여러분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자매의 행복을 기원하고 응원하는 댓글을 적어주시면 사남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번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